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소년 김두한의 의뢰로 시작된 경성여관 살인사건. 탐정 서롱주가 예리한 시선으로 차근히 수사를 하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사회 문제가 드러나네요.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 분탕질을 해놓은 여러 사회 문제 중 약 관련 문제까지 연관된 듯합니다. 조선인의 범죄로 몰아가는 외경의 엉터리 수사를 뒤엎고 진범을 찾아내는 탐정 서롱주의 활약상을 통쾌한 마음으로 들어볼까요? 강복절 특집 경성탐정극 천변풍경 2부 시작합니다. 하세가와 요정본체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단층 건물이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정문 쪽은 잘 꾸며진 일본식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간 뒤뜰은 고양이 이마처럼 좁고 어두침침했다. 거기다 구석진 자리에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소각로가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우중충한 분위기를 더했다. 소각로 불은 꺼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켜켜이 쌓인 잿더미에서 시커먼 구름이 풀썩 피어올랐다. 여기 뭐가 숨어 있을지 이제부터 뒤져볼까. 서롱주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막 잿더미를 헤집어 보려는 찰나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거칠게 외쳤다. 아니 당신들 대체 지금 여기서 뭐들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등 뒤에 서 있는 사내와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쳤다. 그는 하세가와의 하오리를 걸치고 버선발에 일본식 샌들인 조리를 신은 젊은이로 두 주먹을 쥔 채 주름을 잔뜩 잡고 우릴 노려보는 중이었다. 나는 못된 장난질을 어른에게 들킨 아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서롱주는 넉살 좋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 저는 경찰을 도와 본정통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립탐정 서롱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한의사 왕도선이라고 하고요. 탐정이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청년은 의심에 찬 시선을 던졌다. 서롱주는 그 공격을 애둘러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이쯤 되는 요정이라면 당연히 전화는 갖추고 있겠죠. 보아하니 이건 요리사 같은데 지금 당장 본정서에 전화를 걸어 하이다 경부님을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이 제 신원을 보증해 줄 겁니다. 아니, 제가 요리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롱주는 그의 손끝에서 발치까지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머리카락을 그렇게 짧게 자른 데다가 양손가락에 온통 불에 대고 칼에 베인 상추투성인 남자는 100이면 99이 요리사겠죠. 나머지 하나는 요리사가 되려는 사람일 테고요. 그런데 길고 예리한 칼에 베인 상처가 대부분인 걸 보니 주로 사시미를 맡아서 요리하는 분인 것 같군요. 신고 계신 조리는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는 신품이고요. 눈썰미가 대단하시군요. 탐정이란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이 요정의 사시미 담당인 야나기가와 세이지로라고 합니다. 경계심이 풀려 누그러진 얼굴로 그는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다. 야나기가와는 우리 나이 또래의 청년이었다. 키는 보통 이상으로 나와 비슷한 정도. 아마 6척에서 2치가량 모자라지 않을까 싶었다. 팔다리가 굵고 손발이 커서 듬직한 느낌이었고 손이 굵은 얼굴과 짧게 깎은 머리는 단정한 인상을 더했다. 야나기가와 씨, 저쪽 문은 밤에 항상 잠가둡니까? 아니요.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다음날 쓸 재료를 다듬는 일꾼들이 많거든요. 딱히 문단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하, 그렇다면 더더욱 뒤져봐야겠군요. 서롱주는 부젓가락을 소각로에 집어넣어 잿더미를 헤집기 시작했다. 먼지처럼 부서진 재가 차디찬 바람을 타고 휘날리며 얼굴과 옷에 사정없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탐색을 계속했다. 선천적인 집중력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결백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때 본체 뒷문이 삐거덕 열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뜰에 드리워졌다. 하나는 두터운 외투를 걸친 초로의 노인, 다른 하나는 덩치가 좋고 살집이 두둑한 청년이었다. 우리를 발견한 청년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한다름에 뒤뜰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눈꼬리를 치켜 세우고 소롱주를 노려보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도련님, 실은 이분들은 탐정이라고 합니다. 나와 소롱주는 번갈아 가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하지만 청년은 못 믿어온 듯이 부리부리한 눈을 굴리며 더욱 콧김을 내뿜었다. 마치 투견장에서 나온 도사견처럼. 탐정, 한의사, 그게 다 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들이야? 어허,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루이치. 뒤늦게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노인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리고 나와 소롱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이거 아들놈이 큰 실례를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요정의 주인은 하세가와라고 합니다. 종로서의 레이시치 경부한테서 설 선생과 왕 선생의 고명을 전해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 누구신가 했더니 일본의 전통 요리를 조선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신 하세가와 가주오 선생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예. 이쪽은 제 불민한 아들 류이치라고 합니다. 이놈, 류이치, 어서 이분들께 사과하거라. 류이치는 불만스런 낯빛을 감추지 않은 채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하세가와 류이치라고 합니다. 여기선 튀김 요리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소롱주의 통역을 거쳐 뒤늦게나마 그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내게 인사말을 건네며 입김을 토하는 류이치의 숨결에는 미약하나마 달콤한 앞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곁눈질로 소롱주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가에 손가락을 얹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노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롱주는 허허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실은 며칠 전에 저 아래 셰이쿄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까지 오셔서 저 지저분한 소각로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이 무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바지 때문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답변에 노인은 얼빠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바지라고요? 네, 혹시 이 안에 바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만 끔뻑거리는 부자를 뒤로하고 서렁주는 다시 잿더미를 들쑤시는 일에 몰두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입에서 짧은 환성이 터져나왔다. 찾았어. 역시 여기 있었군. 소각로에서 꺼낸 부젓가락의 끝에는 기다란 천조가리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솔기가 뜯어지고 거의 타버려서 본래의 색을 완전히 잃어버린 바지자락이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는 끊어진 새끼줄처럼 보이는 것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서렁주는 천조가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자세히 살폈다. 이거 참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천조각을 손수건에 정성껏 싸서 갈무리했다. 그리고 요정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 소각로는 며칠에 한 번씩 비웁니까? 보통 열흘에 한 번 비웁니다. 안 그래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비우려고 했죠. 야나기가와의 말에 소롱주는 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내까렸다. 그래서 이 바지 조각이 잿더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군요. 그는 뒤이어 다른 질문을 던졌다. 저 바깥의 눈사람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자 루이치가 코를 킁킁거리며 잔뜩 비꼬는 투로 말했다. 별걸 다 물어보는군. 탐정은 원래 다 그런가 보지. 대체 저까진 눈사람이 당신이 수사하는 살인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글쎄요. 요리에 관해선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조언이라면 언제든지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탐정업에 대해선 당신의 조언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서렁주의 담담한 말투가 도리어 신경을 건드렸는지 류이치는 험악한 표정으로 목청을 높였다. 뭐가 어쩌고 저째? 둘 사이에선 금방이라도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류이치, 손님에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노성을 토했다. 넌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거라. 야나기가 와군. 자네도 그만 들어가 보게. 방금 전에 들어오신 손님께서 도미 요리를 주문하셨네. 유이치는 말없이 콧방귀를 끼더니 몸을 획 돌려 큰 걸음으로 물러났다. 야나기가와는 깍듯이 인사를 올린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갔다. 하세가와 씨는 민망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워낙 변변치 않은 놈이라서요. 편을 태우는 모양이군요. 역시 설 선생답게 한눈에 알아차리셨군요. 하세가와 씨는 재차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 주위에서 요리 수행을 하고 오랬더니 계집질에 미치질 않나. 지점을 맡겼더니 도박판이나 버리질 않나. 조선으로 데려왔더니만 앞을 배워서 속을 썩이지 뭡니까. 보다 못해 용돈을 끊어버린 지도 오래됐는데 대체 어디서 무슨 돈으로 앞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하세가와 씨의 눈가에는 시름이 깊은 주름살이 되어 박혔다. 서렁쥐는 부드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보아하니 아직 심각한 중독은 아닌 것 같군요. 가끔가다 한두 대 피우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 선생. 요리사는 미각과 후각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담배나 앞 같은 걸 태우면 냄새와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저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10년 공부를 도로와 아미타불을 만들려고 하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법이죠. 서렁쥐의 독백, 뒤따른 것은 노인의 방백. 거기에 비하면 야나기가와는 정말 제대로 된 녀석이죠. 아들놈이 계속해서 제 기대를 배신하면 호족에서 봐버리고 대신에 야나기가와를 양자로 들여서 대를 물릴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진심이십니까? 서렁쥐는 하세가와 씨의 말에 적이 놀란 눈치였다. 그러나 형양한 눈빛을 보건대 노인의 뜻은 이미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당장 내쫓아버릴 겁니다. 혈육의 적마저도 내던질 수 있다는 비정한 장인 정신에 압도되었기 때문일까. 우리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침묵에 잠겼다. 그나저나 이거 괜한 소동으로 수사에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하세가와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아까 하셨던 질문 말씀입니다만. 아, 네. 밖에 눈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고 제가 여쭤봤죠. 만드는 걸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도루가 만든 게 틀림없을 겁니다. 도루, 그게 누굽니까? 서롱쥐가 급히 반문하자 노인은 손을 들어 그의 어깨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지금 막 들어오고 있군요. 얼마 전에 고용한 조선인 종업원입니다. 원래 이름은 돌석이라고 하더군요. 문턱을 넘어서 뒤틀로 들어오는 발소리. 그것은 아까 길을 쓸며 내려가던 반편이었다. 서렁쥐는 실눈을 뜨고 말했다. 돌석이, 도루석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도루라고 부르는 거군요. 서렁쥐는 노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물었다. 보아하니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하세가와 씨도 소근거리며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길거리를 헤매는 게 하도 불쌍해서 데려와서 일을 시킨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주로 청소나 물건을 나르는 것 같은 잡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건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꼼꼼하게 해치운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긴 해도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죠. 제가 저 친구와 잠깐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돌석이는 빗자루와 삽을 소각로 옆에 작은 창고에 집어넣고 있었다. 설홍주는 그 곁으로 가서 넌지시 물어봤다. 여보게 돌석이, 밖에 있는 눈사람은 자네가 만든 건가? 멍청한 얼굴, 메기처럼 커다란 입에 장난스러운 웃음기가 떠올랐다. 돌속이가 있어. 왜 저런 걸 만들었지? 갑자기 돌석이 입가에서 웃음이 싹 가셨다. 그는 몸을 베베꼬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말 못해. 왜지? 말 안 하기로 약속했거든. 약속. 누구와 약속한 거지? 설홍주의 눈빛은 마음속까지 깨트려 볼 것만 같았다. 그 눈빛을 피해 돌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맨 땅으로 쳐박았다. 그리고 순대처럼 굵은 손가락을 두 건 아래로 밀어넣어 머리를 벅벅 긁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만든 거군. 말 안 하기로 했어. 지금 눈을 쓸고 치우는 것도 그 누군가가 시킨 일이지. 말 안 하기로 했다니까. 울상이 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청년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거듭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설홍주는 무익한 입씨름에 지쳤는지 더 이상의 질문은 포기했다.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겠군. 그는 다시 하세가와 씨에게 말을 붙였다. 하세가와 씨, 혹시 여기 전화가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전화를 쓰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성에서 전화를 갖춘 요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쓰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거 정말 고마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드님과 다른 종업원들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잠깐 주방에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야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체로 들어가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주방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본체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좌우로 길게 이어진 낭하 한편에는 손님방이 줄지어 늘어섰다. 그리고 연한 벚꽃 색깔 기모노를 입은 여급들이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들락거렸다. 점심을 먹긴 너무 늦고 저녁을 먹기엔 너무 이른 시간인데도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이 적잖이 있는 듯 일본어로 떠드는 소리와 천박하게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허공을 맴돌았다. 그리고 낭하의 왼쪽 끝, 반쯤 열린 여닫이 문 너머에 주방이 있었다. 일식 요정이라곤 해도 주방의 풍경은 중화요리점과 별다를 게 없었다. 요리사들은 칼과 국자를 무기 삼아 불과 기름에 맞서 싸웠고 종업원들은 그들이 창조한 요리를 형형색색의 접시에 담아 분주히 실어 날랐다. 하지만 여기선 입맛 당기는 돼지고기 냄새를 기대할 순 없었다. 오직 코를 찌를 듯한 생선 비린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쪽에선 야나기가와가 도마에 누운 생선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을 내밀고 불퉁거리던 류이치도 지금은 부글부글 끓는 기름솥에 튀김을 건져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견한 류이치는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리 눈을 뜨고 외쳤다. 뭐야? 당신들 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요? 주방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아, 별거 아닙니다. 그저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설홍주는 태연하게 말했다. 류이치 씨, 혹시 도루에게 눈사람을 만들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까? 이런 젠장. 류이치는 젓가락을 냅다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
그리고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고함을 질렀다. 진짜 성질나게 하는군. 아까부터 자꾸 눈사람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뭐야?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던 중에 여급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 그에게 몇 마디 말을 속삭였다. 류이치는 손으로 머리를 빗어넘기며 숨을 가라앉히더니 가까이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차례로 지시를 내렸다. 모두 잘 들어. 우메노키방 손님께서 특별 주문을 하셨다. 하야시, 넌 소틀 들고 따라와. 그리고 오카모도, 넌 굴하고 전복을 챙겨와. 난 먼저 가서 손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잘 챙겨오라고. 도련님, 하야시는 저와 함께 사쿠라노키 방에 가야 합니다만. 호리호리한 체격의 요리사가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유이치는 커다란 손으로 그 뺨을 철썩 후려갈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야마모토. 하야시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넌 다른 애를 데리고 가. 그러더니 콧방귀를 끼며 종업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야마모토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한참 동안 시근거리더니 욕설을 웅얼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서롱주는 이미 떠나간 상대에게 미련을 갖지 않았다. 그 대신 야나기가와에게 아까와 같은 질문을 했다. 혹시 류이치 도련님이 도루에게 눈사람을 만들라고 시키진 않았습니까? 야나기가와는 작두처럼 생긴 커다란 칼을 거꾸로 잡고 그 칼자루로 도마를 탕탕 두들겼다.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마 도련님이 시킨 거겠죠. 손 안에서 커다란 칼이 가볍게 빙글 돌았다. 그는 칼자루를 바로 쥐고 도마 위에 생선을 내리쳤다. 쾅! 큼직한 생선 대가리가 단박에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련님은 틈만 나면 도루를 괴롭혔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서 발길질을 하질 않나, 주먹을 휘두르질 않나,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말이죠. 야나기가와는 생선 머리통을 똑바로 세우고 생선의 입 위에 칼날을 얹었다. 서롱주는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그랬군요. 그런데 돌석이가 언제 저 눈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저 밑에서부터 눈을 굴려와 만든 거니까 꼬박 하룻밤을 새워서 만들었겠죠. 밑에서부터.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정은 언덕 꼭대기에 있으니 눈사람을 만들려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눈을 굴려와야죠. 그나저나 잠깐만요. 이것 좀 처리하고요. 야나기가와는 칼자루를 진 손에 힘을 줬다. 다시 쾅 소리가 나면서 생선머리가 세로로 두토막이 났다. 또 알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야나기가와의 물음에 서롱주는 시원스레 말했다. 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야 쉽죠. 전화라면 복도 반대편 끝에 응접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나기가와 씨,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롱주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에 주방을 나와 낭하를 거슬러 올라갔다. 복도의 반대편, 기역자로 꺾어지는 모서리에 놓인 네모난 탁자 위에는 다갈색의 나무 상자처럼 보이는 전화기가 있었다. 서롱주는 수화기를 들고 단추를 눌러 교환원을 불렀다. 교환원, 본종서의 하이다 메이신 경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건너편에 나온 메이신 경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이다 경부님, 지금 당장 부하 서너 명을 데리고 문제의 가로등 앞까지 와주십시오. 기왕이면 휘발유 한 통과 삽 한 자루도 챙겨오시고요. 네, 아주 급한 일입니다. 네, 물론이죠. 제 생각이 틀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서둘러 나와주십시오. 서롱주는 전화를 끊고 뒤틀러 나갔다.
하세가와 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돌속이 혼자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서롱지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돌속이, 도련님이 왜 자네더러 눈사람을 만들라고 한 건가? 돌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멀뚱거리는 눈으로 서롱주를 흘깃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외면하곤 다시 장작 패기에 열중했다. 쿵, 쿵. 둔중한 도끼 소리가 떡방아 찢는 소리처럼 이어졌다. 그렇군. 역시 내 생각대로로군. 서롱주는 피식 웃더니 쪽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눈사람을 손으로 쿡쿡 찔러댔다. 자네 대체 뭘 하려는 건가?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확인해 보려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건 없나 해서 말이지.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걸 찾았나? 그렇지. 이 속이 얼어있다는 걸 발견했네. 그러면서 서롱주는 싱글벙글 웃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면박을 줬다. 아니, 이 사람. 이 추위에 눈사람이 얼어붙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안 오는 게 이상하겠네, 그려. 그나저나, 저 요정원의 외인들하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거나 좀 들려주게나. 아까 전화로 또 누굴 찾은 건지 말해주고. 왕도송군, 서둘지 말게나. 내 내려가면서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잠깐만,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건 재미가 없겠지. 이번엔 이쪽 길로 가자고.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본정 3정목과 4정목 사이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돌석이가 아직 거기까진 치우지 못했는지 길가엔 눈이 꽁꽁 얼어붙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바짝 힘을 주고 펭귄처럼 뒤뚱거렸다. 서롱주는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몸의 균형을 잡고 거침없이 걸어 내려가며 요정 안에서 나눴던 대화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들려줬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이미 예의 가로등 부근에 당도해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줄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보게 설군. 그렇다면 그 하세가와 씨 아들이 매우 수상하지 않은가? 그런가. 자네가 어째서 그리 생각하는지 말해보게나. 서롱주의 말에 나는 헛기침을 몇 번 한 다음 입을 열고 내 추리를 들려줬다. 루이치라는 친구는 아마도 시라이를 통해서 앞년을 입수하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엄한 아버님이 돈줄을 재면서 루이치가 앞대금을 치르기가 점점 곤란해졌겠지. 몇 번은 외상으로 앞을 입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을 걸세. 그리고 끝내는 외상값 독촉에 시달리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해버렸겠지. 그거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로군. 서롱주가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에 나는 우쭐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그 다음에 벌어진 건 역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네. 루이치는 돈이 궁해진 데다가 앞 태우지 못해 초조해졌을 걸세. 아까 봐서 알겠지만 성격도 상당히 폭력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녀석은 돌쏘기를 시켜 시라이를 살해한 다음 변년을 훔쳐오게 했던 거야. 아까 돌쏘기가 장작을 패는 걸 봤지. 그 정도 힘이면 손도끼로 사람 머리를 쪼개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게야. 그거 참 있을 법한 이야기일세. 그렇지. 자네 생각도 역시 그렇지. 아니, 미안하네만 난 그리 생각하지 않네. 서롱주는 가로등 앞에 끽차점 경성 8하로 발길을 옮겼다. 여닫이 문을 안쪽으로 밀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손님.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급이 명랑한 미소로 우릴 맞이했고 맞은편 바에서 접시를 닫고 있던 주인장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롱주는 바 앞에 주인장을 마주보고 앉아 조선어로 주문을 했다. 따뜻한 커피 2잔. 예, 커피 2잔 나갑니다.
주인장은 어눌한 조선어로 대답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 드리퍼에 거름종이를 펴놓고 새까만 커피가루를 탈탈 털어넣었다. 그리고 난로 위에서 뚜껑을 덜컹거리며 끓어오르던 주전자의 물을 드리퍼 위에 따라 부었다. 하얀 김이 뭉글뭉글 피어오르며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주인장, 혹시 저 위에 하세가와란 요정에서 일하는 돌석이를 아시오? 예, 도르라고 하는 모자란 친구 말이군요. 알고 있습니다. 주인장이 찻잔에 커피를 따라 내밀었다. 서롱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커피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돌석이란 친구가 며칠 전에 눈사람을 만드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건 왜 또 알려고 하십니까? 실은 그 요정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뒷담 아래 눈사람이 4개나 있는 게 보이더군요. 종업원들 말로는 돌석이 혼자 그걸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아무리 반편이라 해도 그렇지 그 많은 눈사람을 혼자 만들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동네 꼬마들이 도와줬다는데 10전을 걸었고 이 친구는 돌석이 혼자 했다는데 10전을 걸었소이다. 서롱주는 제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턱짓으로 날 가리켰다. 그러자 주인장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내기 손님이 지셨습니다. 실은요, 밑에 여간에서 며칠 전에 살인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날 새벽부터 순사들이 난리법석을 떨어대는 바람에 완전히 잠을 설치고 말았죠. 찬물로 대강 세수를 하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 전이더군요. 눈발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그동안 내린 눈이 가게 앞길에 두껍게 쌓였죠. 얼어붙기 전에 치우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얼른 빗자루를 들고 나가는데 도루가 달려와서 손짓 발짓 섞어가며 절 말리는 겁니다. 본인이 치울 테니 가만 놔두라고요. 그리곤 길가에 눈을 뭉쳐 돌돌 굴리면서 눈사람을 만들더군요.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가만히 내버려뒀죠. 그랬더니만 저 윗길로 눈을 굴리고 다시 내려와 또 굴리고 그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더군요. 그러니 눈사람 4개를 혼자 만든 게 맞겠죠? 참. 그럼 날 셀 때까지 계속 만들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8시쯤엔 눈사람을 만들길 그만두고 삽과 빗자루로 눈을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길 벌써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윗길까지의 눈은 도루 혼자 치운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진짜 대단한 친구군요. 내기해지긴 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쁘진 않군요. 서롱주는 완전히 감탄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곤 커피값을 치렀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툭툭 두들기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 황토송군. 그만 나가볼까. 내기 또는 나중에 주겠네. 나는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한 채 허겁지겁 일어나야 했다. 서롱주는 다시 문제의 가로등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딸랑딸랑 문이 닫히는 종소리를 등 뒤로 하고 서롱주를 쫓아가 이렇게 물었다. 설군, 도대체 왜 그 눈사람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가? 눈사람은 그냥 눈사람일 뿐이잖아. 그리고 돌석이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뭐고? 서롱주는 가로등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포켓에서 아까 발견한 천조가리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눈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상하지 않지만 넷이나 있는 건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자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세. 바지 말인가? 아니지. 그거야말로 내 추리를 입증하는 증거품일세. 그건 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마도 돌속이는 그 바지에 변연을 쌓았을 거야. 그리고 류이치는 범행이 들통날 걸 두려워해서 바지를 태운 다음에 변연을 몰래 숨겨놨겠지. 그러니 경찰을 대동하고 하세가와로 되돌아가서
철저하게 수색하면 그걸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걸세. 아니야. 바지 앞면을 쌓았다는 추측은 완벽하게 틀린 거라네. 자, 여기 이 조각을 잘 보라고. 나는 천조가리를 건너받아 자세히 뜯어봤다. 오리 굵은 천 곳곳에 반짝이는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박혀 있다는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별 수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걸로 앞 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지 모르겠군. 겨우 형체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타버렸으니까. 자넨 역시 못 알아본 모양이군. 뭘 말이야? 서롱주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을 내놓았다. 왕도성군, 자넨 거기 붙어 있는 반짝이는 금속이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동전이 녹아붙은 게 아닐까? 그러자 서롱주가 실소를 터뜨리며 머리를 휘휘 저었다. 하하, 이거야 원. 아무래도 자네의 관찰력은 환자의 병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군. 설마하니 구리와 황금도 구분하지 못할 줄은 내 정말 몰랐네. 별관줄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바보처럼 눈을 끔뻑거렸다. 서롱주는 내 손에서 천조각을 낚아채서 팔랑팔랑 흔들어댔다. 여기 달라붙은 것은 동전을 만드는 황동구리가 아니라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순금이라고. 그런데 순금, 황금에 녹는 점은 섭씨 1천도, 은보다 조금 높은 정도야. 도자기를 굽는 장작가마 안에서라면 보통의 금붙이는 뭉글뭉글하게 녹아내렸겠지만, 하지만 쓰레기와 장작을 섞어 태우는 허접한 소각로는 보다시피 이런 천조가리조차 다 태우지 못할 정도로 화력이 약해. 요컨대 여기 이 알갱이들은 금붙이가 녹아서 흩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상태로 눌어붙은 거야. 즉, 이건 사금이란 말일세. 뭐? 이게 사금이라고? 내가 아연실색하며 되묻는 순간 길 저편에서 레이시치 경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설군. 많이 기다렸나? 레이시치 경부와 하이다 경부가 이쪽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여러 명의 순사가 쫓아왔는데 그 중엔 커다란 철제 기름통을 든 사람도 있었고 삽을 든 사람도 있었다. 하이다 경부는 서롱주와 눈을 마주치더니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며 으름장을 놨다. 설군, 다시 한번 말해두는 거네만. 날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세. 미리 각오해두는 편이 좋을 거야. 각오는 언제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죠. 그나저나 휘발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이다 경부는 손가락을 딱 소리내어 튕겼다. 순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나와 서롱주의 발치에 내려놨다. 지난 며칠간 돌서기가 부지런히 쓸고 닦았지만 길바닥엔 여전히 얇게 달라붙은 얼음이 남아 있었다. 서롱주는 기름통을 들어 뚜껑을 따고 길가에 소량의 기름을 쏟아부었다. 투명한 휘발유가 번지면서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넓게 퍼져나갔다. 레이시치 경부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오만상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았다. 이북의 설군, 길바닥에 석유를 뿌려서 뭘 어쩔 셈인가? 설마 불장난이라도 할 건가? 레이시치 경부의 코맹맹이 소리에 서롱주는 기름통을 내려놓고 성냥갑을 꺼내며 말했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불을 지를 겁니다. 뭐라고? 경부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서롱주는 이미 구두 뒤축에 성냥을 댕겨 내던지고 있었다. 불붙은 성냥이 휘발유에 떨어지며 순간적으로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그리고 들불이 퍼지듯이 길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 우리는 움찔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서롱주는 팔짱을 낀 채 불길 속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광경을 지켜봤다. 휘발유를 그리 많이 뿌리진 않았기 때문인지 불길은 곧 사그라들었다. 서롱주는 포켓에서 커다란 확대경을 꺼내
뜨겁게 달궈진 길바닥 위에 들이밀었다. 그는 곧 미소를 머금고 중얼거렸다. 역시 여기도 사금 조각이 달라붙어 있군. 사금이라고. 하이다 경보와 레이시치 경보는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서롱주는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내 길바닥을 훔쳤다. 물에 젖은 손수건에 묻어난 것은 누런 모래알갱이처럼 보이는 사금이었다.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다 확인했으니 당장 하세가와로 갑시다. 서롱주는 손수건을 집어넣고 요정 하세가와로 이어진 오르막길을 올랐다. 하이다 경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군. 어쨌건 빨리 따라가 보세. 저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말이야. 레이시치 경부의 재촉에 하이다 경부는 부하들과 함께 우리를 쫓아왔다. 하세가와의 쪽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돌석이는 여전히 뒷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서렁주는 돌석이를 붙잡고 이렇게 일렀다. 여보게 돌석이, 지금 당장 주인 어르신, 도련님, 그리고 야나기 가와씨를 불러오게나. 하지만 돌석이는 장작을 패는 일이 더 급하다는 듯이 머뭇거렸다. 보다 못한 레이시치 경부가 호통을 쳤다. 장작은 나중에 패도 되잖아. 본종서의 하이다 경부가 직접 왔으니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세 사람을 데리고 나오게. 화들짝 놀란 돌석은 도끼를 내던지고 본체 뒷문으로 후다닥 달려들어갔다. 레이시치 경부, 내 이름을 함부로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라고? 하이다 경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코밑 수염을 신경질적으로 쓰다듬었다. 뭐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하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서롱주군을 믿어보자고. 레이시치 경부가 그렇게 달랬지만 하이다 경부는 못 믿어온 표정으로 서롱주를 힐끔 쳐다보기만 했다. 잠시 후 본체에서 하세가와 씨와 루이치, 야나기가와가 걸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나온 돌석이는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유이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주춤거렸다. 아니, 이거 설 선생님 아니십니까? 본종서의 하이다 경부님과 종로서의 레이시치 경부님 아니십니까? 모두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세가와 씨는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서렁주는 쪽문의 낮은 문지방을 가볍게 밟고 넘으며 말했다. 일단 여러분 모두 밖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넨 그 삽을 좀 이리 주게. 그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사에게서 삽을 건네받아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삽자루를 지락펴락하며 담벼락에 도열된 눈사람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차례로 질문을 던졌다. 자, 하세가와 씨, 지금부터 이 눈사람을 부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멀거니 서롱주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설 선생께서 부셔야겠다면 제가 말릴 일은 아니겠지요. 류이치 씨는 어떻습니까? 뚱한 낯빛의 류이치는 코드숨을 치기만 했다. 당신 마음대로 하셔. 내 알게 뭐요. 돌석이는 어떤가? 돌석이는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며 더듬거렸다. 싫어. 안 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서롱주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야나기 가와에게 눈을 돌렸다. 야나기 가와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 말입니까? 야나기 가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돌석이를 힐끗 보며 이렇게 말했다. 도루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깰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그 눈사람은 사건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네, 설군. 도대체 이놈의 눈사람이 시에이쿄 칸의 살인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이다 경부는 밀랍처럼 하얗게 굳은 얼굴로 언성을 높였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서롱주는 삽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치 도끼로 장작을 패듯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눈사람을 내리쳤다.
뭉툭한 삼날이 바람을 가르며 몸통을 파고들었다. 둔탁한 파여름. 동시에 맑은 새소리가 울리며 삽자루가 움직임을 멈추고 부르르 떨었다. 퍽퍽한 눈덩이가 뭉텅이로 허물어지며 눈사람 안쪽에 감춰져 있던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나타났다. 햇빛을 받아 차갑게 번쩍이는 얼음덩어리를 바라보며 서롱주는 득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군. 그 순간 서롱주가 갑자기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삽을 휘둘렀다. 청아한 소리.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귀를 찌르는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야나기 가와가 손에 들고 있는 획칼을 떨어뜨리고 비척비척 뒤로 물러섰다. 레이시치 경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재빨리 손목을 꺾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공포와 고통에 얼룩진 야나기 가와의 얼굴이 순식간에 추악하게 일그러졌다. 이런 맙소사.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새하얗게 질린 하이다 경부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다. 레이시치 경부는 야나기 가와를 부하들에게 맡기고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긴. 이 야나기 가와란 친구가 사람을 죽이려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지. 그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으려고 보둥대는 야나기 가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법정에 설 때 제목은 당연히 살인미수겠지. 아니죠. 법정에서 그에게 물어야 할 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롱주는 삽으로 눈사람 안의 얼음덩어리를 재차 3차 후려쳤다. 쩡, 쩡 소리가 연달아 울리면서 얼음이 조각조각 떨어져 내렸다. 그는 삽을 내리고 얼음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어 하이다 경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처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세이교권에서 시라이 씨를 살해하고 재물을 갈취한 강도살인죄도 더해야겠죠. 반투명한 얼음 조각 안에는 선명한 노란빛으로 반짝이는 사금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야나기 가와는 완전히 체념한 낯빛으로 고개를 떨어뜨리며 맥없이 중얼거렸다. 일생일대 최대의 도박판에서 대박을 터뜨릴 날이 머지 않았는데 조선에 이런 탐정이 있었을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서롱주가 한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레이시치 경부가 찾아왔다. 그는 서롱주의 공적을 칭찬하는 동시에 하이다 경부의 인사말을 전했다. 하이다 경부가 말하길 야나기가와 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직접 오진 못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더군. 말씀만이라도 고맙군요. 서롱주의 말투엔 비꼬는 빛이 역력했다. 그런데 그 야나기가와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강 밝혀냈습니까? 레이시치 경부는 헛웃음 부인이 내어온 설록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피해자의 본명은 와타나베 히로시.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앞을 거리하던 밀매업자였어. 그리고 그 야나기가와라는 놈은 와타나베의 단골 손님이었지. 역시 그랬군요.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자넨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한 건가? 레이시치 경부는 적당한 말을 찾아 더듬거렸고 서롱주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단숨에 답을 내놓았다. 왕조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믿게 된 계기는 바로 그 바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남색가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지를 벗기는 해괴한 짓을 할 리는 만무하죠. 그럴 경황도 없었을 테고요. 일부러 바지를 벗겨가고 도망길에 그걸 흔들어대기까지 한 데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롱주는 뜨거운 설록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말했다. 레이시치 경부는 탐탁치 않다는 듯 기 옆머리를 극적거렸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사건 직후에 경찰이 본정통 일대를 봉쇄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범인의 의신처는 본정통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때 나팔관이 몸을 떨었다. 장중한 선율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기청을 때렸다. 서롱주는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눈꺼풀을 내리깔았다. 악성 루트비 판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운명 교향곡이라고도 하죠. 운명이라. 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로 놀랍네. 그나저나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주게나. 서롱주는 다시 눈을 뜨고 한숨 쉬었다. 내가 사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기도 쉽지 않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군.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빨리 이야기를 끝내는 수밖에. 저는 범인의 도주 경로를 확실히 봐두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약도를 들고 본정통으로 갔죠. 하지만 괴한이 바짓자락을 흔들어 댔다는 가로등 부분에도 별로 이거다 할 만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 봐도 눈이 깨끗이 쓸렸다는 것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었고요. 그런데 때마침 눈을 쓸면서 올라가는 돌서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딱딱하게 얼어붙은 빙판길을 깨고 부수며 부지런히 그걸 치우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범인이 도망쳤던 경로와는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 본 겁니다. 만일 그 길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하세가와의 담벼락에 늘어선 눈사람을 보진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사건 해결은 아주 요원한 과제가 되었겠죠. 그런 점에선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 눈사람이 뭐가 어땠길래 자네 눈길을 끈 건가? 왕도성 군에겐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눈사람 하나라면 모를까 넷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건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눈사람이 하세가와 같은 고급 요정의 담벼락에 늘어서 있다면 더욱더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거긴 아이들이 담장에 낙서를 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근처를 살피다가 요정 뒤뜰에 소각로가 놓여있는 걸 보고 즉시 그 안을 뒤져 타다 남은 천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전 그게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일 거라고 추측했죠. 자세히 관찰해보니 올 사이사이 누런 사금가루가 끼어있더군요. 끄트머리엔 새끼줄 조각이 다 붙었고요. 거기서 전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인 와타나베 씨는 앞면을 거래한 돈을 사금으로 바꿔서 바지 안쪽에 있는 비밀 주머니에 담았겠지요. 그 사금과 앞면을 노린 범인은 조용히 나눌 얘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깊은 새벽밤에 은밀히 여간방을 찾았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빈틈을 노려 와타나베 씨를 살해한 겁니다. 아마 되도록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물건만 챙겨 달아날 속셈이었겠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요란한 비명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복면으로 대신해 얼굴을 가리고 가방에서 닥치는 대로 앞면을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겠죠. 그리곤 와타나베의 바지를 통째로 벗겨 현장에서 도망친 겁니다. 피 묻은 버선발을 닦을 틈도 없이 신발을 깨어 신느라 버선이고 신발이고 할 것 없이 온통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런데 도망치는 도중에 사금이 샌 것이로구만. 내가 그렇게 물었다. 스롱주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마 바지의 솔기가 터지거나 했을 거야. 예의 가로등 앞을 지나갈 때 옆구리에 낀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금가루가 반짝거렸을 거야. 아마 그걸 보고 엄청나게 당황했겠지.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발이 점차 굵어지는데 모든 것을 걸고 한바탕 도박을 벌이기로 했어. 그는 몸을 돌려 대담하게 추격자들 사이로 파고들어 바지를 흔들어댔지. 그건 금가루를 한 군데 몰아서 뿌리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가로등 아래에 집중적으로 사금을 털어낸 다음 다시 방향을 바꿔 꽁무니를 뺀 거야. 쏟아지는 눈이 금가루를 덮어주기만을 빌면서. 서롱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축음기에 바늘을 들어올리고
회전을 멈춘 레코드판을 꺼냈다. 그리고 그는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길게 흘렸다. 찬바람에 휩쓸린 잿빛 연기는 창백한 하늘에 빨려들듯이 사라져갔다. 녀석은 본정 3정목과 4정목의 경계에서 직각으로 꺾어진 오르막길을 따라 하세가와로 향했어. 그리고 쪽문을 열고 들어가 적당한 곳에서 바지를 탈탈 털어 얼마 남지 않은 사금을 걸어 모았을 거야. 마지막으로 피 묻은 바지와 신발, 버선을 둘둘 말아 소각류에 던져 넣어 처리했겠지. 하지만 굳이 요종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외부인이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소각류를 발견하고 옷보따리를 던져 넣을 수도 있지 않은가? 레이시치 경부의 물음에 서롱주는 이렇게 대답했다. 외부인이 남들 몰래 소각류에 무언가를 넣을 수는 있어도 남들 몰래 불을 붙이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소각류에 불을 붙인 사람이 요정 요리사나 급사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아유, 그렇구만. 경부는 자기 이맛박을 딱 소리가 나게 때렸다. 그러곤 한 방 먹었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내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요종 사람들 중에서 용의자를 탐색했습니다. 맨 처음 눈여겨본 건 당연히 눈사람을 만든 당사자인 돌석이었죠. 그러나 선천적으로 머리가 모자라고 행동이 굼떠서 그만큼 용이 주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사람을 만든 배경에는 다른 누군가의 명령이나 부탁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세가와 류이치를 주목했죠. 그는 덩치가 크고 성질이 거친 사내였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석이에게 범행을 사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변을 상습적으로 태우는 사내가 날렵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변 중독자들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기가 일쑤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야나기 가와세이주로 씨. 얼핏 보기엔 평범한 요리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고 있던 조리는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는 물건이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키에 비해 발이 커서 대략 11문 7에서 8 사이를 오갈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소각로에서 건진 천조가리에 붙은 새끼줄 조각의 정체가 뭔지 짐작이 되더군요. 그건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 사이에 끼워지는 조리의 새끼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다 야나기 가와 씨는 사시미 요리사였죠.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사실이겠지만 생선을 다듬는 칼은 종류별로 아주 많습니다. 다랑어나 참치처럼 큼지막한 생선은 작두처럼 생긴 무거운 칼을 망치로 때려가면서 썰기도 하죠. 손도끼를 휘둘러 사람 머리를 쪼개는 건 숙련된 사시미 요리사에겐 거대한 생선 대가리를 쪼개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겠죠.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재떨이에 담배를 짓누르고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축음기의 태엽을 다시 감기 시작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못내 궁금하게 여기던 점을 물어봤다. 그런데 설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아시스카 순사와 융동식구는 자신들이 쫓아간 괴한이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하지만 야나기가와의 체격은 나와 비슷한 정도였다네. 돌속이나 유이치에 비하면 건장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 사내랄까. 그러자 서롱지는 내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왕도성군, 자네가 보기엔 야구공이 큰가, 축구공이 큰가? 그야 당연히 축구공이 크지. 그럼 농구공과 축구공 중에선 어느 쪽이 큰가? 그거야 나란히 놓고 보기 전엔 잘 모르겠구만. 바로 그것과 같은 이치라네. 자네도 만나봤으니 알겠지만 윤종식 군의 키는 기껏해야 150cm 정도고 아시스카 순사는 160cm가 될까 말까 한 정도였어. 170cm건 180cm건 그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한이고 꺽다리겠지. 물론 밝은 대낮에 나와 자네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덩치가 큰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날 밤 야나기가와는 비교 대상이라곤 전혀 없는 창창한 어둠을 빠른 속도로 내달렸네. 뒤쫓던 사람들은 순전히 본 것만으로 그 키와 체격을 어림짐작해야 했네. 10cm의 차이를 20cm, 30cm로 과장해서 판단하는 건 무리도 아니지. 한밤중에 어슴풀에 빛나는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 덩치가 훨씬 더 커 보이는 법이거든. 그리고 체격이 클수록 몸놀림이 둔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관가해선 안 될 걸세. 나만 해도 100m 달리기라면 모를까 오래 달리기엔 자신이 없다네. 날렵한 순발력과 끈질긴 지구력은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네. 이를테면 야나기가와처럼 말이지. 서롱지는 태엽을 다 감은 다음에 다른 판을 끼우고 바늘을 올렸다. 나팔관에서 흘러나온 것은 맺힘 없이 매끄러운 선율. 뒤를 이은 것은 흥겨운 노래였다. 이태리가 낳은 천재음악가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일세.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가락 아닌가. 어쨌든 야나기가와는 내가 눈사람을 수상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눈치채고선 속으로 진땀 깨나 흘렸겠지. 잘못하면 범인으로 몰릴 판이니까. 그래서 녀석은 돌석이에게 눈사람을 만들라고 시킨 게 유이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뜸 그렇다고 대답한 거야. 자신이 아닌 유이치에게 혐의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녀석은 얼렁뚱땅 말을 꾸며대다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렸거든. 치명적인 실수? 그건 말이지. 돌석이가 언덕 아래서부터 눈사람을 굴려왔다고 말한 거야. 그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지. 그런데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과연 그 광경을 볼 수 있었겠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하지만 언덕 밑에서 눈을 굴려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라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겠지. 거기서 나는 천조가리에 붙은 사금에 주목했네. 범인의 기행이 한 곳에 사금을 집중적으로 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뒤틀에 쌓인 눈을 내버려 두고 언덕 아래에서부터 눈사람을 굴려온 것은 바로 그 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 큰 어른이 새벽에 눈사람을 굴리면 의심하겠지만 돌석이라면 그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반편이었네. 눈사람 한 개를 굴리건 수십 개를 굴리건 조금 모자란 사람의 행동으로 여기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 서롱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한 채며 말했다. 문제는 사금을 뿌린 가로등 부근에서 눈을 조금만 뭉쳐서 굴려도 하세가와에 당도할 쯤에는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눈사람이 될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네. 그래서 하나가 아닌 넷이나 되는 눈사람이 만들어진 걸세. 야나기가와는 동네 장난꾸러기들이 눈사람을 부술 것을 염려해 찬물을 뿌려가며 눈사람을 단단히 얼리고 그 위에 눈을 처덕처덕 발라두었지. 그리곤 돌석이더러 아랫길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라고 했겠지. 멀리 언덕 밑에서 눈사람을 굴려온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말이야. 서롱주는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규칙적으로 두들겼다. 무척 재밌다는 표정을 지은 채. 나는 눈사람을 찔러서 그 안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게 얼어붙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곤 예의 가로등 앞으로 돌아와 길바닥에 남아있는 사금의 존재를 확인했네. 거기서 눈사람 안에 감춰진 게 사금일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녀석이 변밀매인을 죽이고 사금을 훔쳐 달아난 진범일 거란 결론을 내렸지. 하지만 딱 하나 남은 문제는 야나기가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였네. 그래서 사람들을 눈사람 앞에 모두 불러 모아 한판 마당극을 펼친 걸세.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그 녀석이 행동을 벌일 거라는 계산이었지. 거기서 서롱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이시치 경부에게 눈을 찡긋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눈사람을 깨부수기가 무섭게 녀석이 소매에 감춰뒀던 사시미 칼을 번개같이 뽑아들더군요. 저를 찌르거나 아니면 아무나 인질로 삼아 도망칠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삽으로
손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시치 경부가 가볍게 손바닥을 부딪혀 박수를 쳤다. 대단하네. 정말 자네 재주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만. 기왕지사, 내 여기까지 왔으니 나머지 사실을 보태서 자네 이야기를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네. 야나기가와라는 놈은 뼛속까지 아주 푹 도박에 쩐 놈이었네. 화투에 트럼프, 마작은 기본이고 틈만 나면 신설정 경마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 그러다가 여기저기 막대한 빚을 지는 바람에 제 급료로는 빚을 갚고 먹고 살기도 벅찰 정도가 되었지. 녀석은 국리 끝에 와타나베와 손을 잡고 편연 밀매에 뛰어들었지. 주된 고객은 하세가와 류이치였어. 류이치는 솜씨 좋은 요리사지만 망나니 기질이 다분한 놈이거든. 엄격한 아버지인 하세가와 가주오시는 아들인 류이치가 앞을 태우는 걸 보고선 아예 기대를 접어버렸네. 차라리 야나기가와를 양자로 들여서 하세가와의 이름을 잊게 하는 편이 낫다고 여긴 거지. 그 낌새를 읽은 야나기가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그리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류이치에게 싼 값으로 앞년을 넘겼네. 당장 받는 것도 없이 계속 퍼주기만 했다는 거군요. 서롱주의 말에 레이시치 경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맞아. 그러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거지. 완전히 돈줄이 말라버리는 바람에 그 녀석은 야쿠자의 돈까지 빌려 썼다는군. 당연히 제때 갚지 못해 수시로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됐지. 하지만 와타나베는 외상거래엔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더군. 편밀매상답게 현금을 내놓기 전에는 더 이상 앞돈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이에 궁지에 몰린 야나게와는 아주 못된 꾀를 생각해냈지. 녀석은 조선에서 모루휘네를 사서 중국에서 팔면 큰 돈이 될 거라는 말로 와타나베를 유혹했어. 그리곤 자신이 모루휘네 10kg을 구해올 테니 대금으로 300원을 준비하라고 했지. 거래 당일 야나기가와는 새벽 밤을 틈타 와타나베의 방으로 들어갔네. 조심성 많은 와타나베는 현금 대신에 사금 500g을 바지 안쪽에 깨매놓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야나기가와는 그 사실을 알고선 품에 숨겨둔 손도끼를 꺼내 와타나베를 살해하고선 바지를 벗겼지.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앞면 봉지를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쑤셔놓고 도망친 걸세. 그 뒤로는 자네가 주리한 그대로일세. 그랬군요. 아무튼 진범이 잡혔으니 수포교의 왕초도 곧 풀려나겠군요. 그래.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석방될 걸세. 레이시치 경부는 우리와 두세 마디 더 잡담을 나눈 뒤에 종로서로 돌아갔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서롱주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면서 의자에 등을 깊숙이 파묻었다. 도박, 마약. 그런데 홀려서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인간의 심리야말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걸세. 아무튼 이번 일로 유이치란 그 망나니 아들놈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군. 하세가와 씨도 후계자 문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됐을 테니 말이야. 서롱주가 죽음기에 태엽을 감으며 말했다. 그 다음 날 김두한이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서롱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두한은 서롱주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덕분에 우리 꼭지가 풀려났어요. 그래, 언제 석방된 건가? 소년의 얼굴엔 원망스런 빛이 가득했다. 그게 어쩌녁 늦게 돌아왔어요. 경찰서에서 어찌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완전히 골병이 들어서 몸져 누웠어요. 참, 외경들이 너무 심한 짓을 했구만. 나는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왕초는 몸이 회복되면 거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포교는 광통교 꼭지한테 양보하기로 했고요. 전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광교로 옮기기로 했어요.
소녀는 다시 머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라 설ong주 선생님께 보답해드릴 길이 없네요. 하지만 거리에 떠도는 뒷소문을 모으거나 뭔가를 슬쩍 하는 건 우리 패거리가 제일 잘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교로 찾아와 주세요. 그렇군. 내 염두에 두도록 하겠네, 김두한군. 설ong주는 짧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김두한군, 거지 생활은 가능한 빨리 접는 게 좋을 것을. 내가 아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나. 설ong주가 그렇게 권유해봤지만 김두한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요번에 왕초가 적거리 된 걸 보고 전 느낀 게 많아요.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라곤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듯이 힘으로 놈들에게 맞서 싸우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자네 부친께선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그러나. 설ong주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고 김두한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제 아버님은 백야 김자진 장군님이세요. 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김차진 장군. 설ong주와 나는 거의 동시에 한 소리로 외쳤다. 청산리와 봉오동에서 왜군에게 무참한 패배를 안겨준 김자진 장군의 활약상은 조선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작년 1930년 초에 그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에는 설ong주를 비롯한 많은 애국적인 조선인들이 공공연히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자네, 그게 사실인가? 네,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외경에겐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김도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설ong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김두한이란 꼬마가 정말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섣불리 동의하고 싶지는 않았다. 설ong주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김두한이 인파 속에 파묻혀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글쎄, 실제로 장군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치 않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건 앞날이 기대되는 소년이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김두한과 청계천 꼬마 거지들은 설ong주의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었다. 1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 김두한은 종로통을 호령하는 깡패 두목이 되었지만 여전히 설ong주를 깍듯이 모시며 크고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설ong주는 못내 아쉽다는 듯이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라지만 조선 땅에선 고양이가 되는 게 고작일까. 거 참으로 안타깝군.